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전 검찰총장에 대한 소위 고발 사주 사건, 이것에 조금 보충하는 이야기, 이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박지원이라고 하는 국정원 원장의 국정농단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로까지 이야기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터져 나오는 숨어있던 이야기, 루머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정말 국민들이 정신 차리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도저히 가닥 잡기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탐정소설이나 탐정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러한 하나의 기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이더라도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재직 시에 부하 직원을 시켜서 자기가 그냥 놓고 볼 수 없는 몇몇 사건들, 이것에 대한 고발장을 써서 이거를 야당에다가 넘겨주고 야당을 시켜서 검찰에 그 고발을 하도록 시켰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죠. 본질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 혼란은 다 불필요한 얘기고 별도의 사건을 별도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지난번에 채널 24K에서는 짚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과연 이런 내용의 고발을 야당이라는 정당,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그 시끄러운 조직을 시켜서 그거를 청부 고발을 시킬 그럴 위치에 있거나 그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봐야 하느냐. 더구나 그 고발의 내용이라는 게 몇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만 그중에 명예훼손죄 같은 거는 반의사 불벌죄,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숨어 있을 수도 없고 피해자의 의견을 감출 수도 없는 그러한 사실상의 친고죄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범죄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을 시켜서 고소고발을 했더라도 이것이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면 반드시 그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거를 어차피 숨을 수도 없는 거를 언제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야 이거 결국 윤석열 총장이 뒤에서 시켰던 거 맞네, 시켰던 거 아니야? 이 얘기 어차피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걸 정당을 시켜서 이런 고소고발을 하게 한다. 정당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복잡한 논리가 오고 가고 비밀이라는 거 지키기가 어렵고 이런 조직입니까? 그런 사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검찰총장이 그런 미련 곰단지 같은 짓을 했다. 더구나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약점을 잡아서 목을 치려고 하는 달려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런 때 그런 미련한 짓을 한다. 혹이 그래서 그것이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기소가 됐다고 한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뭐가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1심에서 유죄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커버하고 자기 처를 좀 커버했다고 해봤자 2심, 3심 두고두고 가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될 텐데 그런 미련한 짓을 했다고 상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언어 도단이지요. 그런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명백하게 만들어진 어디에선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그 명을 받아서 고발장 작성했다라고 하는 손준성 검사, 나 그런 거 쓴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어.
두 번이나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사실 어째서 그런 얘기 나오게 됐는지 빨리 수사해달라고 공수처를 오히려 역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서 이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당초에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추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얘기 뭐 남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누구한테 넘겼고 누가 누구한테 넘겨서 어느 인터넷 매체가 이걸 터뜨렸고 이런 얘기들 전부가 그럼 다 소용없는 만들어진 소설이 되는 거죠.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소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된다. 그럼 누가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설을 썼을까? 그거 추론하는 것도 또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군가? 누구에게 손해가 가고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가? 이것만 따져보면 합리적 추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독자 여러분들도 금방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만들면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현재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는 일정한 상처가 입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같은 당에서 경쟁하는 사람이나 또는 반대 정당에게 이익이 가게 될 거라는 것. 그럼 명백한 얘기죠. 그럼 거의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이야기들을 왜 만들었겠는가. 금방 여러분들도 머릿속이 선명해지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서투냐. 이상한 무슨 한 여성을 벼랑간 커밍아웃을 시켜서 이 여성을 시켜서 말을 뒤집었다 엎었다 이러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일국의 국정원장이 무대에 등장했다가 그쪽하고 싸우고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만드느냐. 참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길게 이야기거리만 끌고 그리고 나서 길게 갔는데 아무것도 나온 건 없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피해를 입힐 측만 충분히 피해를 입혔으면 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을 쪽만 충분히 이익을 얻었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한 과정은 슬그머니 영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되는 이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죠. 공작 중에서 정치 공작 중에서 최고의 공작의 기법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공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공작. 그것이 최고의 기술이고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노림수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뭡니까? 이런 얘기를 터뜨려 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내부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현상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당장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이전에도 뭐 서로 후보들 간에 오고 가는 가시돋친 이야기들 속에 뭐가 보입니까? 국민의힘의 철저한 분열이죠. 또 국민의힘에 속하는 후보들의 지지 세력의 분열 그리고 혼란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미 이 공작은 성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거기다가 더 좋은 효과까지 있습니다. 여기다 좀 야한 이야기까지를 믹스해서 그랬대 그 정말 어머 그거 그럴 수가 있어 어쩌면 그런 위치에서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야담과 같은 이야기를 섞어 넣으면 그 이야기를 쫓아가는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소외 아우 들어 그 이야기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아 나 정말 정치판 정말 싫어. 소위 중도라고 해서 이쪽 저쪽 정하지도 못하고 이런 세력들에게 정치 소외를 강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권 세력을 최대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이익의 계산이 깔려 있고 이미 그러한 목표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러한 조작 하나 가지고 일석삼조가 금방 생기네요. 가장 유력한 야권의 후보의 상처내기 그리고 야당 세력의 분열을 더욱 강화시키고 조장하기 세 번째 기권 세력을 확대시키기 일석삼조의 현상이 금방
드러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시고 나면 복잡한 얘기도 사실 아닌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들을 놓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이제 걸러내기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이미 이러한 역선택 공작 이것이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정치공학적 용어로다 표현하면 채널 24K에서 진작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divide and rule, 상대를 분열시켜라 그리고 상대를 점령하라 라고 하는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정치 공작, 이 수법이 여실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냉정하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분석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이거를 다시 뒤집기를 해서 상대를 몰아치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해내야 되는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재주가 뭐냐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공작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서 자기들 후보를 당 지도부가 스스로 공격을 하고 후보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참 기괴한 이 모습,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소위 정권 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들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지금쯤이면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가 누가 되었을지라도 그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공격하고 그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그들이 무능한 이유, 그들이 부패한 이유, 이것을 최대한으로 공격하는 데 당력을 전체를 집중해야 할 것인데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후보로 나와 있다는 사람들조차 자기들끼리 치고받고가 집중적으로 자기 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공격해서 상책이 내려고 하고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죠. 사실 여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도 저쪽에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는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는 게 아마 야당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싸우기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적 또는 정파적 이런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화된 그리고 고착적인 성향이 강한 표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이재명 후보는 확장력을 잃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가 결정된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 섰던 이런 야권 지지 세력들,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은 마지못한 선택이다라고 하면서도 이낙연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낙연 후보가 훨씬 그 다음에 지지 세력의 확장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분석,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런 형태의 분석이 야당 지도층에서는 냉정하게 나와야 되고 그럴 경우를 예상해서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 당의 후보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전략이 지금쯤부터 벌써 냉정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여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세 사람, 이재명이라는 이 후보,
채널 24K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 참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부정부패 아주 뭐 표상이 된다고 공격하는 측에서는 얘기하기 좋을 만한 그런 혐의를 잔뜩 안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극단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낙연 후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정도로 별 자기의 개성을 보여주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가 무슨 총리를 하면서 당대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제2의 똑같은 문재인의 기한 연장 효과 이거밖에 없다. 추미애 후보 또 말할 거 없죠. 이재명 후보하고 쌍벽을 이루려면 참 그 정도로 또 약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을 국민들이 미리 알고 있도록 깔아줘야 하는 게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 후보들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우선 당을 재빠르게 다시 재구성하고 재야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세우고 나서 그 속에서 추려지는 극소화한 후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을 시키든 무슨 선택의 방법을 찾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번에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재미난 돌출 주제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노정된 박지원 국정원장의 처신과 행보 이게 완전히 노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어느 나라의 정보의 수장이 이렇게 그냥 자기 행보를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고 하는 이런 참 정보의 총수가 있는지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양반은 국정원장 정보기관의 총수가 아니라 그냥 정치인의 행보를 계속한 겁니다. 수시로 뭐 자기 안가에 이런저런 사람 부르고 기자들 부르고 무슨 식당에 이런 정치인 저런 정치인 다 불러서 만나고 그리고 숨기지도 않고 그 심지어 국회에서 있었던 정보위에서 있었던 얘기 어떤 여성에게 참 무슨 이게 정체도 불분명한 여성에게 야 내가 입만 열면 이 땅에 이혼할 놈들 셌어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이것이 다 노출이 되고 국정원의 안가가 무슨 호텔 몇 층에 있다는 등 이런 것들이 다 노출돼 버리는 이런 과정 야당으로서 이게 얼마나 호재입니까? 이런 국정원장을 애초에 국정원장으로 지정한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뭐였느냐? 대통령 선거의 관리인으로서 총공작 책임자로서 임명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이 왜 안 나오죠?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 지금 상황에서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이러한 국정원장의 행보는 예산의 사용 형태부터 이런 움직이는 모습, 남북 간의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국정원장의 행보 이런 거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들이죠. 이거 완전히 윤석열 총장의 사건하고 별건으로 해서 떼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이 과정을 밝히는 데 따라서 국민들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느 정권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야지요. 야당이 해야 되는 일, 지금 이 시점에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정확히 빨리 꿰뚫어 보는 당내 세력들이 당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세상 없어도 해내야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